네. 자,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질문 얘기 먼저 해주세요. 예, 여러분들 끝나고 질문을 좀 미리 생각해 두셨다가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준비를 하셨다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쾌락이 이제 최고 선인데 결국은 잘못된 생각, 잘못된 견해 뭐 이런 것들을 바로 잡는 그걸 이제 교정하는 이유가 결국은 즐거움을 얻기 위한 그게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쾌락을 지복의 삶이 처음이자 끝이라고 말한다. 자, 우리는 쾌락을 첫 번째로 좋은 것이자 선천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쾌락을 출발점으로 삼아 모든 것을 선택하고 깊이 하며 쾌락의 감정을 기준으로 놓은 좋은 것을 모두 판정한다. 그러니까 선천적인 것으로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고통을 깊이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 같죠. 그런 뜻에서 말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쾌락이나 고통을 무조건 선택하거나 회피하지는 않는데 이제 문제는 쾌락이 최고선이다라고 일단 놓게 되면 생기는 문제들이죠. 그럼 쾌락인 한 좋은 느낌을 주고 어떤 쾌락이든 그런 거라면은 그런 한해서는 다 똑같다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근데 실제로 우리는 일상적인 경험에서는 모든 쾌락을 다 무조건 즐기지는 않죠. 마약을 한다거나 또는 우리가 보통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이런 쾌락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금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이제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기죠. 자, 이거는 일단은 앞에서 좀 얘기를 했듯이 그 느낌의 차원에서는 다르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이걸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쾌락이든 쾌락으로 느껴지는 그 심리적인 그 좋은 느낌 그 차원에서는 다르진 않은데 그러나 이제 그 쾌락의 원인이 되는 대상들은 여러 가지로 이제 구분할 수 있고 그 부분에서 이제 그럼 그 구별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 되겠죠. 그 대상들이 그 원인이 되는 것들은 얼마든지 구분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이 에피쿠로스도 역시 그 전통적인 지혜, 분별, 사려 우리가 보통 지적인 아레테라고 말하는 그거를 그 노선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죠. 안 그러면은 이제 모든 쾌락들을 다 인정하고 마약이든 아니면 도박이든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쾌락과 고통 그러니까 그 쾌락의 원인이 되는 것들이 그 이후에 가져올 고통, 불쾌감 이런 것들 야기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상호 비교를 해서 유익이 되는 쪽을 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죠. 이제 그것을 비교하고 그것을 이제 유익이 되는 것을 택하는 바로 이제 요
그런 활동이 이 사려 분별의 활동이니까요. 그런데 그걸 이제 비교 분석하는 것도 하나의 그 한 측면이고, 또 중요한 거는 욕망이죠. 결국은 욕망의 상태가 어떠하냐, 즉 우리 내면에 필요로 하는 충동, 일어나는 이 충동으로서의 욕망이 어떠냐에 따라서 또 쾌불쾌의 그 비교가 달라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간소한 식사가 사치스러운 식사와 똑같은 쾌락을 가져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별 쾌락을 안 주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큰 쾌락을 주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자족이라고 하는 거, 스스로 만족스러운 상태, 충족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그게 이제 기준이 되는데, 이제 여기서 자족은 결국은 자신의 자연 상태, 자연의 조회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의 그마다 다 상황이 다를 수 있고, 건강 상태가 다 다르듯이, 체질이 다르듯이,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준이 될 수 있고, 따라서 자족은 적게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적은 것으로 만족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금욕주의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 에피쿠로스의 이런 노선은 통상적으로 금욕주의를 생각하게 되는데 금욕주의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이제 자연 상태, 이게 이제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쾌락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할 때 그것은 몸에 괴로움이 없고 영혼에 동요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이제 쾌락을 다른 말로 불쾌감에 없는 상태, 고통이 없는 상태, 이런 앞에서도 이제 그 말씀을 했는데, 그 관점이 바로 이제 에피쿠로스의 그 행복한 만족감을 설명하는데 더 그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당연히 이제 이렇게 되면 그 헤아림, 분별, 지혜, 우리 독상 말하는 이것의 작용이 사실은 에피쿠로스의 그 행복론의 핵심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기스모스, 헤아림의 능력, 또 분별력, 프로네시스야말로 가장 큰 선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이것에 따라서 사실은 이 쾌불쾌의 감정을 잘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되도록 얻어낼 수 있으려면 바로 이제 이게 필요하니까요. 선택과 회피의 원인들을 찾아내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쾌불쾌를 일으키는 그 대상들, 원인들, 그걸 정확히 분별해내는 거, 이게 역시 이제 분별력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영혼에 동요를 일으키는 의견들을 몰아내는 능력. 분별은 철학보다 더 귀중한 것이며, 이 철학은 어떤 이론적인 원리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세계관, 가치관 이런 것들을 확립하는 거라면, 이제 분별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우리 실천적인 행위 속에서, 그죠? 아까 이제 프로네시스라고 난 명칭도
의미가 있는데 실제적인 어떤 생활 속에서 발휘되는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만족스러운 삶, 행위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제 우리가 삶을 이루어가는 거니까요.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서 적용되는 그 분별력이야말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훨씬 더 중요한 그런 능력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분별로부터 모든 덕들이 자라난다. 이건 뭐 아주 전통적인 소크라테스, 플라톤, 뭐 아리스토텔레스 다 이제 일관된 입장이 되는 거죠. 뭐 스토아 마찬가지고. 분별 있게 훌륭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살지 않고서는 유쾌하게 살 수 없으며 유쾌하게 살지 않고는 분별 있게 훌륭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살 수 없다. 유쾌한 삶, 또 행복한 삶 이런 것은 곧 분별 있는 삶이다. 모든 덕은 유쾌하게 사는 것과 함께 자랐고 유쾌한 삶은 이것들과 떨어질 수가 없다. 자, 이성적으로 행동하면서 불행한 것이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서 행복을 얻는 것보다 낫다. 행위를 함에 있어서 훌륭하게 판단했지만 성공하지 못하는 쪽이 잘못 판단했는데 우연히 성공하는 쪽보다 더 낫다는 거죠. 이제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대 밖, 예상 밖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없죠. 이거는 반면에 이제 이성적이고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설사 실패를 했더라도 그 실패를 계단 삼아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계속 열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훨씬 더 이득이 되는 쪽이죠. 이제 그런 점에서 이 유물론 철학이면서 역시 그 전통적인 덕 중심, 아레테 중심의 그 사유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영혼의 쾌락이 여기도 몸의 쾌락보다 더 크다. 이게 이제 에피쿠로스 유물론의 또 특징이죠. 근데 현대 철학으로 오면은 이제 영혼보다 몸이 더 우선이고 더 이제 프라이머리하고 더 인데 이 고대의 그 철학의 큰 테두리 내에 이제 다 그 이성적인 이성 중심의 그래서 이제 이 원자를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뭐 영혼도 우리의 그 정신 작용도 다 이제 미세한 원자의 활동이라고 유물론적으로 다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더 우위고 왜 영혼의 원자가 더 미세하고 더 활동성이 좋고 뭐 원자들에 있어서도 똑같은 물질이면서도 이게 레벨이 다르다고 본다고 자체가 그죠? 영혼을 또 이성을 더 높이 놓는 그런 한계에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완전히 벗어나야 이제 사실은 명실상부한 유물론, 현대적인 그 의미의 철학으로 되는데 이 시대의 한계죠. 반대로 영혼의 괴로움이 몸의 고통보다 더 나쁘다. 육신은 당면한 폭풍만을 감당하지만 영혼은 지나간 것과 당면한 것과 앞으로 올 것을 모두 감당하니까 이게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그 영혼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 세계관, 철학 이런 것들을
교정하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영혼이 그 잘 못되면 나쁜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게 이제 불행의 지름길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덕을 선택하는 것도 쾌락 때문이지 덕 자체 때문. 그러면서도 계속 유물론적인 그 철학을 견지를 하려고 하죠. 덕 자체 때문이 아니고 결국은 이제 덕스러운 행위, 덕스러운 그 삶의 결과 얻어지는 그 즐거움, 쾌락. 이제 왜 여기 그것을 원리로 했기 때문에 그 원리에 충실한 거죠. 이거는. 당연히 이제 아까 쾌락의 크기, 쾌락과 고통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욕망, 우리 내면에 주어져 있는 상태, 그게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쾌락의 종류를 구분하진 않죠. 왜냐하면 쾌락을 하는 같다고 보기 때문에 쾌락주의니까. 그러나 쾌락을 일으키는 원인들, 쾌락과 관련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대상들 이런 것에 대한 분류를 한단 말이죠. 이렇게 욕망을 분류를 합니다. 욕망들 가운데서 뭐 이렇게 보면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하죠. 자연적이면서 필수적인 것. 그 다음에 자연적이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것. 자연적이지도 필수적이지 않은 게 구분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자연적이라는 말을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것도 고대에 뭐 유물론이든 아니면 뭐 스토아도 또 유물론이라고 플라톤이나 철학과 관련해서 스토아도 유물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유물론이라는 말도 매우 중의적입니다. 근데 스토아는 당연히 에피쿠로스처럼 물질만 인정하는 철학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이제 플라톤과 같은 뭐 이데아나 이런 것들을 가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그래서 아마 유물론이라는 말 하는데 유물론이라는 말 붙이기 좀 어렵지 않을까. 그냥 살아있는 물질, 정신적인 것, 로고스적인 것을 스토아는 인정을 하는데 에피쿠로스의 이 원자로는 철저하게 물체만 인정하죠. 영혼조차도 다 물질로 되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좀 더 현대의 그 유물론에 더 가깝죠. 가까운데 아무튼 자연이라고 하는 말을 다 쓴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특징입니다. 스토아도 그렇고 플라톤도 그렇고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큰 틀에서 보면은 전체적인 어떤 진위를 결정하는 하나의 그 기준이 되는 것이죠. 이게 자연이라고 하는 게. 다만 그 자연의 상태를 자연이 어떠함을 인지하고 그것을 설명하는 존재론, 인식론이 이제 그 철학마다 다를 뿐이고 자연은 어떤 철학에서든 자연이 그 중요한 바탕이 되는 겁니다. 네, 자연적이면서 필수적인 거 이게 이제 꼭 필요한 거죠. 우정, 자유, 불안의 근원인 죽음, 질병, 빈곤, 미신 등에 대한 사색, 음식 이건 뭐 식욕, 먹어야 사는 거니까. 그다음에 거쳐야 할 집, 간단한 옷, 생존에 필요로 하는 그런 꼭 필요한 거.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우정이나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걸로 지금 꼽고 있다는 거죠. 자연적이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것은 좋은 집, 개인용 목욕시설, 연회. 위에 자연적이면서 필수적인 것 중에서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그 수준이 아니고 이제 적극적으로 쾌락을 여러 가지 즐거움을 다양화하는 그런 쪽으로 발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주는 우리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건데 꼭 필요한 수준을 넘어서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자연적이지만 꼭 필요한 정도는 아니니까 이제 이렇게 욕망을 분류를 하는 거죠. 자연적이지도 필수적이지 않은 것에 보면은 명성, 권력, 이 주로 이제 그 정치적인 활동이나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에피쿠로스는 욕망을 자연에 어울리는 자연 상태에 잘 어울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불필요한 정도까지 계속 이렇게 전개되는 그거는 결국은 잘못된 생각 때문이라고 보는 겁니다. 잘못된 판단, 잘못된 생각 때문에 욕망을 좀 더 부추기게 되고 더 키우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잘못된 생각을 제거하고 교정하고 하는 것이 이제 철학적 사유가 줄 수 있는 그런 치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은거와 친구, 친구라고 하는 거 인간관계 이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안전을 도모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적과 동지 이렇게 나눠지죠. 우리가 이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결국은 집단적으로 생존을 도모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전을 도모함에 있어서 동지가 많아야죠. 적이 있으면은 트러블 내분을 일으키게 되면 행복해질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 에피쿠로스의 특징은 정치적인 활동 자체가 불행을 자초하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당대의 여러 가지 이 정치나 사회적인 관계와 이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점이 가장 그 헬레니즘 철학, 특히 이제 에피쿠로스 철학의 특징 중에 하나죠. 우리가 그 플라톤의 국가나 플라톤 철학은 당연히 공동체, 폴리스 중심의 철학이기 때문에 그 철학에서 행복은 디카이오 시네 정의로운 것이 정의롭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이건 공동체 안에서의 제대로 된 질서, 규칙, 그 관계에서 사람들은 개인의 행복이 보장되고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플라톤의 생각, 그 철학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주 선명하게 차이점을 알 수 있죠. 폴리스 중심의 그런 세계가 이미 해체된 상태고, 이 제국들이 각축을 벌이는 그런 상태. 그리고 거대 제국들의 말하자면 지배를 받는 이제 이후에 이제 그리스의 폴리스들은 다 지배를 받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소규모의 어떤 서클 중심의 그 이제 그 에피쿠로스의 그 학파도 자기네들의 그 규모 뜻이 맞는 생각을 같이 하는 집단을 꾸려서 친구, 동료들로서 이렇게 우정을 나누는 이런 방식을 이제 택하는 것이고 당연히 윤리, 정치 철학은 나올 수 없죠 여기. 네? 그래서 은거, 사람들 앞에 나서서 뭐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고 하는 이런 방식이 이건 결코 행복을 줄 수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안전을 도모하고 집단적으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뜻을 같이 하는 친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애, 우정 이거는 행복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걸로 에피쿠로스가 보고 있죠. 자,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안전은 물리치는 힘과 물질적인 번영에 의해 어느 정도까지 달성되지만 가장 순수한 안전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벗어난, 여기 보세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벗어난 평온함과 은거에 의해 달성된다. 그러니까 집단이 많을수록 이제 권력 관계가 사실 형성이 되고 정치적인 문제들이 이제 불거지고 그런 식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벗어난 삶을 추천하는 겁니다. 자, 전 생애에 걸쳐 지복을 위해 지혜가 요구하는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애의 획득이다. 자, 이거는 우리가 생각의 차원에서 즉 우리의 내면의 만족감을 얻는 차원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이죠, 생존. 그렇기 때문에 생존과 내면의 만족 동시에 걸쳐 있는 것이 이게 우애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죠. 그러니까 같은 동료들끼리 있어야 또 그런 것이 잘 형성이 됨으로써 외부의 그 위협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존의 안전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인간 존재라고 하는 자체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통해서 얻는 즐거움이 무엇보다도 큰 거죠. 의식주를 해결하고 감각을 통해서 얻는 즐거움 이런 것을 다 합쳐도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들과 나누는 이 우애의 관계는 그런 것으로 바꿀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적이면서 필수적인 것 속에 우애 필리아를 넣은 거죠.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이제 인간이 갖는 다른 존재, 동물이나 존재자들과는 구별되는 그런 매우 귀중한 가치라고 판단을 해서 넣은 거죠.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다. 자유의지가 있다. 다른 동물과 차별되는 특성이기 때문에 자유를 넣은 것이고요. 이 앞에 이 사색은 아마 이게 이제 철학이죠. 이런 것들, 불안의 근원, 이런 것들, 미신,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이제 철학적인 사색이니까요.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인 한에서는 철학을 통해서 행복을 도모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도 당연히 필수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주 외에 이 철학적인 사색, 그다음에 사람들과의 나누는 우정, 그리고 이제 인간 본연의 인간다움을 발현하는 자유, 이렇게 이제 본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에피쿠로스적인 현자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제 보면은 재밌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현자는 사랑에 빠지지 않으며 자신의 장래, 죽음이죠. 장래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건 죽음에 대한 에피쿠로스적인 그 견해를 그대로 할 테니까요. 근데 사랑에 빠지지 않는다는 게 좀 낯설죠. 그래서 이거는 성교가 그렇게 별로 유익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
있어요. 여기 옮기지 않았는데 그러나 뭐 해롭지 않은 한에서는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이 마음의 아트락시아 평정의 측면에서는 상당히 그 폭풍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희노애락이 아주 격렬하게 파도치는 것이 사랑의 감정이기 때문에 현자는 결혼해서 아이를 갖지 않을 것이다. 이것도 참 그렇죠. 삶의 상황에 따라서 언젠가 결혼할 수도 있다. 아니면 결혼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고, 이 에피쿠로스적인 그 관점에서 보면은 어떤 것이 딱 고정된 어떤 좋고 나쁨을 갖고 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겁니다. 왜? 이 느낌, 좋은 느낌, 만족감 이런 건 결국은 그 사태에 대해서, 그 사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물이 또는 어떤 사건이 무조건 나쁘다 또는 무조건 좋다 이렇게 얘기가 되지 않죠. 이거는 그 원자 자체가 모양, 형태, 크기 뭐 이런 것만 갖고 있지 그 외에 생겨나는 이 여러 가지 성질들은 우리 육체, 감각과 사유 이 사이에서 발생하는 그런 걸로 봅니다. 근데 그 점을 사실은 조금 더 부각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소개를 하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또 의미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게 실제로 그거는 오늘날 이제 현대적인 측면에서도 꽤 주목할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어떤 사건이, 어떤 행위가 무조건 불쾌하거나 무조건 좋거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요 생각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사랑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랑에 빠질 수도 있는 거지. 무조건 사랑하지 않는다는 아닐 겁니다. 그 사랑을 어떤 식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그 행위를 이 현자가 지성을 가지고 어떻게 정확하게 평가하고 제대로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아트락시아를 깨트리지 않을 수만 있다는 거죠.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기 좀 결혼이든 아이든 뭐 상황에 따라서는 결혼할 수도 있고 아이를 갖는 것은 어쨌든 아이한테 매달리고 거기에 얽매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점에서 아마 틀림없이 아이를 낳게 되면 무조건 아이를 책임지고 길러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럴 텐데요. 그러나 기본 원리에 따른다면은 무조건 아이를 갖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게 현자는 괴로움도 느끼기도 한다. 이 현자라고 해서 무조건 아무런 느낌이 없다. 아트락시아 이거는 뭐 돌과 같은 거란 그런 존재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괴로움을 느끼지만 괴로움에 압도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현자는 소송을 제기도 할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당연히 할 일은 할 것이다. 뭐 저술을 남기기도 하겠지만 대중연설 이건 아마 정치적인 그런 거겠죠. 어쨌든 이런 얘기들은 그 당시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얘기이지 제가 생각할 때는 데모크리토스의 에피쿠로스의 철학에서
어, 어, 그 확정적으로 무조건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이것과 대비해서 이제 플라톤이나 스토아나 이런 철학은 사실 좋고 나쁜 게 딱 정해지죠. 이건 이제 이 중요한 대비가 됩니다. 현자는 자기 자신의 재산과 미래에 신경을 쓸 것이다. 이건 뭐 우리가 이제 그 현자는 뭐 소크라테스 같이 뭐 주의 같이 그또 뭡니까 퀴니코스 학파처럼 재산이든 뭐든 다 이제 그 돌같이 여기고 뭐 이렇게 생각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는 시골을 좋아할 것이다. 그는 운명에 맞설 것이고 어떤 친구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은 절대적으로 그런 다 그런 얘기죠. 시골 좋아한다라고 하는 자연과 훨씬 더 가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럴 얘기일 것이고, 그는 경멸당하지 않을 정도로 세상의 평판에 신경을 쓸 것이다. 뭐 평판 같은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 명성 이게 필수적이지도 않고 이라고 했는데 신경을 쓴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필요한 경우에는 즉 자신의 평정한 상태를 무너뜨리지 않는 상태에서는 결과론적인 이 기본 핵심이 뭐냐면은 유익이 되냐 유익이 되지 않느냐, 나에게 즐거움을 지속적인 즐거움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 관점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어떤 행위도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 자체로 무조건 안 좋다 이런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먹을 것을 택할 때 무조건 더 많은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맛있는 것을 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자는 시간을 즐길 때 가장 긴 시간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유쾌한 시간을 즐긴다. 대단히 의미 있는 얘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오래 사는 것이 상책인 것도 아니고, 그죠? 당연히. 그리고 여기 이제 정의와 불이 이제 얘기인데, 자연의 정의는 서로 해를 끼치지도 않고 해를 입히지도 않도록 상호 이익을 보증하는 것이다.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역시 기준이 되죠. 정의 그 자체는 존재하는 어떤 것이 아니다. 정의 자체가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 정의로부터 얻는 이익, 즐거움 때문에 사실은 그리고 불의도 마찬가지죠. 이게 어떤 가치든 그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다. 가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다. 이 쾌락, 즐거움. 이게 이제 유일한 가치고, 즐거움을 주느냐, 쾌락을 주느냐에 따라서 모든 행위가 가치의 여부가 결정된다. 이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뭐 정의든 불의든 불의는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다 이런 말 나오죠. 나쁜 것은 손해가 되기 때문에 나쁜 것이죠. 물론 이런 이제 사유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게 될 수 있지만 오늘은 이 정도로 에피쿠로스 철학을 소개하는 것으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질문 하실 게 있으면은 질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올라온 게 없고 조금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은데. 네.
아, 예, 1분 더 기다렸다가 없으면 종료하겠습니다. 하나 나왔어. 아트락시아와 아파테이아가 지향하는 바가 궁극적으로 같은 것인지요? 궁극적으로는 다 이제 행복한 삶이죠. 그러니까 그건 뭐 어떤 철학이든 이 시절 고대 그리스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은 행복입니다. 근데 이제 철학마다 행복이 뭐냐가 다른 거죠. 일단 플라톤의 행복은 정의로운 공동체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즉 아레테를 갖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도 다 비슷해요. 아레테 뭐 아리스토텔레스든 플라톤이든 뭐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고 스토아는 뭐 더하고 아레테가 곧 행복이고 뭐 더한데 문제는 이제 그 아레테가 어떤 상태냐 하는 거죠. 이게 플라톤의 경우는 절제, 분별 이런 게 다 이제 다 중요한데 공동체 내에서의 역할 그런 관점에서 아레테를 평가한다는 것이 다른 것이고, 근데 이제 여기 이 아타락시아, 아파테이아 스토아의 하고 또 에피쿠로스의 아타락시아하고는 기본적으로 이제 스토아 그 감정적인 상태, 내면의 상태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다르지 않다고 보고, 그리고 윤리학의 관점에서 거의 비슷하게 합니다. 스토아와 에피쿠로스는. 그러나 스토아는 확실히 분명하지만 플라톤, 소크라테스로부터 이어지는 정신 자체, 그러니까 사물과 진료와 형상이 이원론적이죠. 당연히 이제 스토아는 로고스적인 것, 즉 그 육체의 사물 속에 스며 있는 그런 로고스적인, 그러나 이제 로고스적인 것,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명확하게 구분한다라고 한 점에서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세계관의 차이죠. 그 에피쿠로스적인 세계관은 정신 물질이 구분이 없기 때문에 다 물질이죠. 다 물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연입니다. 어떤 목적성이 없죠. 그러니까 철학의 전체 철학을 비교를 한다면 에피쿠로스는 목적, 합리성, 이런 세계관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스토아는 로고스, 이 자연 자체가 신입니다. 그러니까 에피쿠로스는 신은 따로 그 원자 아주 이 세상을 구성하는 원자들과는 질적으로 좀 차원이 좀 높은 차원의 지복을 누리는 존재로 하나의 모델로 이렇게 신을 설정하는 방식도 완전히 다르고, 스토아는 자연 자체가 신이죠. 거기에 이제 로고스적인 것, 그거 자체가 이제 한목적성을 갖는, 우리 정신 활동이 한목적성을 갖기 때문에 그거는 소크라테스, 플라톤으로부터 그대로 이어지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자연에 대한 이해도 바로 철저하게 체계적이고 한목적성을 갖는 이론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에피쿠로스는 그런 거 없어요. 목적론적인 게 없어요. 그런 점은 상당히 그 현대적인 유물로가 많이 유사합니다. 아무런 목적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필연성이나 이런 것이 언급을 되지만 그게 절대적인 의미의 필연성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뭐 천체에 대한 이론도 여러 가지 가능한 것이고, 그러나 플라톤적인 세계관은 절대적인 딱 체계화된 하나의 이론, 절대적인 참, 예, 예. 그런 것이 있죠. 왜냐하면 우주 자체가 전체가 살아있는 어떤 정신이 지배하는 그런 걸 보기 때문에 한 목적적으로 움직인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세계관이 다릅니다. 네, 그 정도 설명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뭐 질문이 더 없는데 조금 기다릴까요? 아니면 끝낼까요?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은 그냥 편하게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에 6번을 통해서 뭐 일종의 고대 이제 철학사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소개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꾸준히 그 강의를 들어주신 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요. 마지막 시간인데 혹시 그 질문이 있으시면은 그냥 편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 좋고 나쁜 것, 쾌불쾌하게 문제를 우리가 이 판단을 할 때 이게 원리상으로 그죠? 원리상으로 어떤 것이 어떤 행위가 무조건 쾌락적이거나 무조건 뭐 불쾌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 근데 그 점이 꽤 이제 그 유의미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것과 비교될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역시 이 아레테나 지성, 사려 분별 이 덕을 이제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는 점도 고대 그 유물론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없으면 이것으로 그동안 우리 그 6차례에 걸쳐서 소개해드린 이 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